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각종 청탁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에 아내 수사무마 청탁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보좌진을 향한 갑질 의혹에 거기에다가 이 각종 청탁 의혹까지 더해진 셈입니다. 의혹이 끝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휴가를 다녀왔더니 해가 바뀌었습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패권. 한겨레 신문이 오늘 3면에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겨레뿐 아니라 온 조간신문이 다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했습니다. 13년간 독재를 이끌었던 마두로 대통령을 집에서 체포해냈습니다. 은신처의 대문을 폭파하고 마두로를 끌어내는데 걸린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빈 라덴을 사살했던 델타 포스 팀까지 투입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약물. 서울신문이 오늘 신문에 쓴 내용인데 어떤 기사인지 함께 보시죠. 종강역 추돌 택시기사 사건 기억하시죠? 모르핀이 검출됐습니다. 사람 잡는 약물 운전, 15명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에게 영장이 청구됐는데 시약검사 결과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이 유명 방송인이 이 약물을 먹은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약물 운전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압박, 한국경제지 5면 기사입니다. 5월 전까지 팔아라 압박, 다주택자 버티기 땐 거래 절벽 심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새해 경제 전략에서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3개 갖고 있는 3주택자가 10억 차익을 봤을 때는 7억을 토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버는 것보다 내는 게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강제로 내놓게 하려는 정책 목적인데 글쎄요. 이런 식의 공급이 얼마나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중요한 건 신규 공급일 텐데. 시장, 조선일보 12면 기사 함께 보시죠. 점심값이 두려운 직장인들, 따릉이 타고 전통시장 간다. 한 끼 먹는데 회사 앞은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시장에선 4천 원이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고 연초부터 아껴 써야 된다라는 인식이 퍼지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택시도 아까워요. 따릉이 타고 전통시장 가서 밥값 아끼는 모습들이 속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쌀국수 한 그릇에 15,000원이 넘었으니 이럴 만도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새해의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걸어다니는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판사 출신의 전주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님, 청년 최고위원 출신의 박성민 최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내 수사 무마에 이어 아들 취업 청탁 정황. 휴가를 다녀오니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사라졌습니다. 휴가 전까지는 원내대표직에 계셨는데 결국 각종 의혹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건데요. 그런데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한
각종 청탁 의혹들이 오늘 쏟아집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보실 내용은 아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자, 2024년 5월에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경찰이 내사를 진행 중이었던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경찰 간부 출신 윤정부 실세 의원, 이렇게 되면 누군지 다 알 것 같은데, A 의원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라고 찾아가서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자, 그러자 당시 동작구 경찰서장에게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건네졌고, 결국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받고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무혐의로 경찰은 종결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직 보좌진들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경찰서장, 팀장급과도 소통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당시 김 의원이 동작 경찰서장과 다른 실무 경찰관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 팀장급 경찰 의원실 측 소통 긴밀했다라고 김병기 의원 방에 있었던 보좌진이 같은 맥락의 증언을 했습니다. A 의원과 당시 동작 경찰서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동작서장과 통화한 적도 없다. 당시 동작서장 A 의원과 통화한 기억도 없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표현이 좀 다르죠? 기억이 없다. 당시 경찰서장. A 의원은 통화한 적은 없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선 정혁진 변호사님,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받고 있었던 혐의가 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김병기 의원 아내가 받고 있었고 경찰이 내사 중이었는데, 전직 보좌진의 주장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이 서장과 별개의 핵심 경찰관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어느 신문 보니까 뭐 경찰에 라인을 뚫었다라는 표현도 등장하던데, 그래서 무마시켰다. 무마시키는데 성공했다. 의혹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022년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2022년에 지방선거 있었고 그때 동작구에 구의원들이 당선이 됐어요. 네. 당선된 다음에 구의회도 의장 뽑고 부의장 뽑지 않습니까? 부의장이 언제 뽑혔냐면 7월 11일에 뽑혔어요. 부의장 되면은 법인카드 나온다면서요. 그 법인카드 받자마자 7월 12일부터 그 법인카드가 김병기 의원 사모님한테 상납됐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인카드가 그 녹취록에 나온 거는 7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쓰여졌다.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막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다시 회수됐다가 계속 다시 또 쓰다가 그러다가 8월 26일까지 썼다. 이런 내용들이 그 녹취록에 딱 나오는데, 아마 이 녹취록은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이 그 오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 보좌진이 김병기 의원 사무하고도 통화한 내용이 그 녹취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2024년이 됩니다. 2024년 돼가지고 4월 1일에 총선을 바로 앞두고 그 국민의힘 뭐가 있었냐면 2조 심판 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특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의혹을 우리가 들었다 해가지고 그 경찰에 고발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경찰에서 그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 처리가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김병기 의원이 그 당시는 대통령이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친윤 중에 그 경찰 출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경찰 출신한테 여야를 막론하고 김병기 의원이 같은 동료 국회의원한테 부탁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건데,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동작구는요, 그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작구 갑은 그 김병기 의원인데 동작구 을은 나경원 의원이잖아요. 나경원 의원하고 경쟁했다가 탈락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사명 총경이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저라면
아이 그러면 내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이 저 같으면 유사명 후보한테 전화하지 그 부담스럽게 상대방의 그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는 경찰 출신 의원에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봐도 저것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증 아닌가, 그런 강한 추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일단은 뭐 팩트만 보면 조기현 변호사님, 김병기 의원의 아내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경찰이 내사를 벌였고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을 했다. 지금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이 팩트와 팩트들 사이에 뒤늦게 제기된 의혹은 수사를 무마해달라라는 청탁이 있었다라는 의혹이고 경찰이 2개 라인을 김병기 의원이 뚫었다라는 보좌진의 폭로인데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좌진의 폭로. 글쎄요, 저도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선 본인 지역국이 그 관할 경찰서이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거나 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압력 정도로 작동했는지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좌진들 이 내용을 제보하고 있는 보좌진들은 김병기 의원과 적대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관련된 의혹들을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나 그 내용 정도에 따라서 이게 수사 압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그냥 일반적인 수사 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이 내용이었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한 어떤 부탁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는 총선을 앞두고 좀 민감한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에 고발도 있었고요. 뭐 외부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 의원인 분에게 이런 부탁을 하면 당이든 아니면 의원 본인이든 상당한 불이익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이 사안을 가지고 그런 청탁을 했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건 역시 이제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 민주당 윤리감찰단에도 제기되는 의혹이나 문제들에 대한 어떤 조사나 확인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의 반박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 공천 헌금이 전달됐다가 뒤늦게 반환됐다라는 아내 관련된 공천 헌금 의혹은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다양한 청탁 의혹이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요. 두 번째 청탁 의혹은요, 아들 취업을 청탁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두 번째 청탁 의혹은 아들 취업 직접 청탁 의혹. SBS 보도입니다. SBS 보도 내용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차남 2023년 무슨 대학교에 계약학과로 편입을 했는데 10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중소기업 대표에게 월급은 최저임금만 주셔도 괜찮다.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대학 편입만 하면 됩니다. 라며 이 청탁을 했다. 편입 10개월 전 취업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직접 청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곁가지로 아들 편입 면담에 보좌진도 대동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병기 전 의원, 원내대표, 배우자, 차남, 보좌관, 지역구의원도요? 대학 세 곳 관계자들을 만났다. 토익 점수 없는 편입을 상담했다. 인천 송도 세계 명문대학 공동 캠퍼스다라는 장소도 특정이 됐습니다. 이건 MBC 보도입니다. 당시 면담 담당 교수는 황당해했습니다. 엄마야 그렇다 쳐도 보좌진과 구의원이 왜 오나?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면담을 했던 대학 교수 증언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라 꽤 구체적입니다. 자, 이번엔 아들 취업 청탁 의혹과 그 대학 편입 면담 자리에 지역 의원과 보좌진까지 대동했다는 의혹입니다. 청탁과 갑질 의혹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자, 전주혜 의원님, 현역 의원 해보셨으니까 자녀 문제에 보좌진과 지역에 있는 지역 구의원까지 대동한다. 이건 매우 좀 글쎄요, 이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국 전 교수의 사건을 보면서 사실 느낀 것은 입시의 공정성, 취업의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네네.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경우를 보면 본인의 직위를 결국은 자녀의 취업 그리고 또 자녀 입학을 위해서 편법으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그 공천 헌금 관련한 이러한 또 부정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참 이 공직자로서의 도를 넘어도 너무 도를 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어떤 그런 그 선출직 의원을 뽑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것도 보물처럼 지금 김병기 의원을 통해서는 보물처럼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취업이나 취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부탁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편입을 위해서는 어떤 기업에 한 10개월 정도의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부탁을 했다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이 도와만 주면은 은혜를 갚겠다. 시급 최저 시급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월을 근무를 했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모 대학에 편입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업체가 어떤 그런 교통 관리 관련한 이러한 회사인데 그해 2022년 국감에서 이제 이 회사를 결국 위한 이러한 국감에서의 질의를 지금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공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그 또 다른 대학교에 편입을 위해서 인천에 있는 뭐 대학에 있는 또 편입을 위해서 갔을 때는 어머니가 가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데 구의원이 왜 갑니까? 구의원은 동작구의 구정을 잘 살피라고 뽑아준 사람이 구의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 자녀의 편입을 위한 면담 자리에 구의원까지 동원했다는 거는 거의 그 구의원을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부는 본인의 무슨 하인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저는 이 도덕성을 가진 분이 한 그 여당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뜨악하지만 하나 더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지금 어떤 위험 신호로 삼아야 될 것은 저는 민주당에 이러한 일이 김병기 원내대표만 있었냐 사실 그런 의심 많이 들어요. 강선우 의원 사건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 사건도 그렇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안 되면은 특검이라도 하자 지금 이러한 입장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뭐 자꾸만 이렇게 덮으려고 해도 덮이지 않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내대표직만 물러나고 퉁치자는 건 안 된다. 소위 야당의 입장은 이건 거군요.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잠재우려는 그런 무마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의혹에도 주장과 팩트가 섞여 있습니다. 주장은 전 보좌관이 경찰에서 김병기 의원이 직접 아들의 취업을 중소기업 업체 대표에게 청탁했다라는 게 이 보좌관의 주장입니다. 반면 팩트는 아들의 대학 면담 때 지역 구의원과 보좌관까지 대동했다라는 것은 팩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 관계자, 직접 면담에 참여했던 대학 교수의 지금 증언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혹시 다른 정황과 김 의원의 입장이 있으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박승민 최고 정치부 기자 꽤 오래 했지만 지역에 있는 구의원을 가족 일 개인사에 대동한 사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대학 교수가 어떤 뭐 질책을 했다라는 내용은 이제 보좌진의 진술을 통해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차남 일행을 만났다라고 대학 교수가 인정했다라기보다는 김 의원을 만나서 식사를 했다 이 부분은 좀 뭐 인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역시도 사실은 좀 부적절한 정황으로 보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편입이라는 것도 입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입시의 어떤 공정성이라던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모종의 특혜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편입학을 뭐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 준비라는 과정이 오로지 본인의 어떤 자력이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 부모의 지위가 사실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편입하려는 대학의 관계자를 만나서 상담을 받는 일이 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전형 안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능 시험을 치든 수시 시험을 치든 이 대학 전형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관련한 내용들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안내가 되기 때문에 외국 대학의 캠퍼스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구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공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같이 대동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런 그 내용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뭐 공천 헌금 뭐 관련해서 혹은 취업 청탁 혹은 더 나아가서는 아들의 대학 입시 청탁까지 어떤 공적인 권력들이 개입한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논란이 제기된 것만으로 상당히 치명적으로 보인다라는 점에서 좀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앵커께서도 계속 짚어주시지만 계속 어떤 구체적인 진술과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본인은 또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객관적인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 내용의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이 진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일 경우 책임 피하기 어렵다. 박성민 전 최고의 의견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로 드러난 문자 메시지도 있죠. 아들과 관련해서. 다른 아들이죠. 아들이 2명인데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국정원에 취업한 아들. 그러니까 본인도 국정원 출신인데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 국정원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해야 할 아들의 업무를 보좌진에게 대신해달라라고 지시를 했고 관련 내용을 김병기 의원 아들에게 보좌진이 알아봐서 문자로 보고한 그 문자는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이번엔 다른 아들의 이 취업과 편입과 관련된 청탁 의혹까지 지금 불거진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매사가 이런 식이 아닌가 관련이 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도 그렇고 작은 아들도 그렇고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통해서 국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동원해서 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컨대 김진 기자 아들이 커가지고 기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내가 유명한 기자니까 그 밑에 있는 후배 기자한테 야 우리 아들 이번에 기자가 됐는데 걔 기사 잘 못 써. 그러니까 네가 대신 써줘. 그래가지고 기사 쓰게 한 다음에 그 기사 가지고 김진 아들 이름으로 딱 내보내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국정원은 국가기관이고 국가의 아주 은밀한 기밀을 다루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국정원 출신의 그것도 다른 부처도 아니고 뭐 이상한 뭐 그런 부처도 아니고 인사처면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인사처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일을 갖다 하고 그런 식으로 국정원을 막 이렇게 농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국가기강이 국정원조차도 문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문제가 처음에 딱 터졌을 때 김병기 의원이 그때 이미 이제 원내대표 사퇴하고 그런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됐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정말로 도대체 이제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무마 청탁 의혹과 차남의 취업 청탁 의혹은 아직은 의혹 단계의 폭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의 이 진전된 해명이나 반박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소개해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SBS, MBC 보도 내용도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된 내용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은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 녹취가 폭로되면서부터였죠.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2022년 4월 21일 저희가 한번 문자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민주당 기초광역의원 후보 3차 공천 결과 발표 전날입니다. 역시나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2년 4월 21일이 어느 시점이었냐면 민주당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후보자의 3차 공천 결과 발표 전날이에요.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그 직전에 강선우 의원이 전화를 겁니다. 김경으로부터 1억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 일반인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들이다.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 도와드려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진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은 이런 통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 신분을 한번 보십시오. 김병기 의원은 민주당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고요.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대화는 부적절하죠. 어쩌자고 나한테 그걸 상의했나 라고 김병기 의원이 얘기하자 강선우 의원이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말은 했지만 다음 날 1억을 건넸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후보는 단수 공천을 받습니다. 공천 헌금이 건네졌고 효과가 발휘됐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 공천 헌금 의혹은 김병기 의원 본인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이 동작구 지역 구의원 2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늦게 돌려줬다라는 의혹이 폭로된 겁니다.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전직 구의원 A씨가 김병기 의원의 부인에게 김병기 의원의 자택에서 2020년 설 명절에 현금 5만 원권으로 2천만 원으로 전달했다라는 탄원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2020년 6월에 새우깡 담긴 쇼핑백에 현금 5만 원권, 1만 원권을 섞어서 2천만 원을 전달했다. 딸 주라 라며 늦게 돌려줬다라는 거죠. 설 명절에 받고 6월에 돌려줬다라는 의혹입니다. 자, 또 다른 공천헌금 의혹은 2020년 3월 이후 김병기 의원의 측근 구의원 C에게 전직 구의원 B와 이런 내용이 오고 가죠.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을 달라라고 전화를 걸고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공개된 겁니다. 2020년 6월, 역시 6월에 김병기 지역구 집무실에서 1,000만 원을 돌려줬다라는 의혹입니다. 구청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라며 설 연휴 때 한 차례 거절했었다. 1,000만 원을 전달하자 더 많이 필요하다라며 김병기 의원 아내가 거절했다라는 의혹도 탄원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탄원서에 담겨 있는 전직 구의원들의 폭로 내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전직 구의원들의 폭로 내용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나 시점과 장소가 꽤 구체적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해명과 반박도 저희들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힘을 싣고 있는 인물이 한 명 더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동작구에 나란히 의원으로 있었던 이수진 전 의원이 이 내용을 당시 당대표에게 넘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 들어보시죠.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네. 돈을 줬었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어찌됐든 줬다는 사람이 진술서를 써왔으니 제 네. 입장에서 법관 출신이 네. 그거는 어느 정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그냥 묻어둘 수는 없으니 왜냐하면 이걸 언제든 터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근데 그걸 본선 가서 터트리면 동작 전체가 타격을 받으니까 미리 뭔가 해주길 바래서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그랬더니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이수진 의원의 주장은 나도 저 진술서를 받았다. 공천원금이 건네졌다가 뒤늦게 되돌려졌다. 당대표에게 넘겼는데 그게 묵살됐더라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수진 전 의원, 보좌관이 김현지 실장과 통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다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돼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대표는 이재명 대표였죠. 이재명 대표님께 탄원서 내용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김병기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인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 추진비 카드 부당 사용, 당에 부담 안 드리려 대표님께만 사실 그대로 서신을 올립니다. 라는 탄원서를 이수진 의원이 전달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현지 실장,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보좌관이 김현지 실장과도 통화했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돼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녹음된 통화 내용은 뭘까요?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이 김현지 실장에게 물어봅니다. 내용 살펴보고 있냐? 그러자 당대표에게 보고가 됐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윤리감찰단으로 넘기겠다. 라고 김현지 실장이 얘기했다라는 내용이 녹음돼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반응일까요? 조승래 의원은 확인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게 당의 사무총장의 입장입니다. 그러자 야당의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에게 접수된 탄원서가 김병기 본인에게 넘어갔다. 이건 특검해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판사 출신의 전주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이제 나온 이런 뭐 취업 청탁, 그 다음에 또 입학 편입 청탁 뭐 이런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공천원금은 어마어마한 사실 메가톤급 이런 범죄거든요. 범죄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이수진 의원 이야기로는 2023년 12월 15일에 그 전직 구의원들이 그 탄원서를 들고 자기를 찾아와서 이게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 당연히 민주당의 큰 악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당의 선거가 걱정이 돼서 이제 이것을 김현지 보좌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실에 김현지 보좌관한테 전달을 했다. 그리고 확인을 한 바로는 이 김현지 보좌관이 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지금 했다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면 당 대표에게 보고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진전이 없어서 정청래 당시의 수석 최고위원에게 물어봤더니 이분도 묵묵부답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탄원서를 전달을 하고 뭔가 이러한 공천에서 뭐 이렇게 검은 돌을 받은 사람은 아웃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유야무야 묻혀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공천위 간사가 지금 김병기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비명행사 그리고 또 친명 공천을 주도했던 이런 분 손에 이 탄원서가 들어갔고 그래서 본인이 결국은 이수진 전 의원이 본인이 공천에서 탈락을 하는 이런 좀 상황이 발생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검은 돌을 받은 분이 공천을 받는 것이 그 민주당의 지금 그 당시에 공천이었다는 게 놀랍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공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당대표도 지금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경찰에 고발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민주당이 이러한 결국은 결격자의 비리를 눈감아준 데 대해서 지도부가 관여를 한 이러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은 민주당의 도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도를 보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고 뭐 당연히 민주당도 난처하고 이러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은 그냥 이것은 개인적 비리다. 지금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수조사 계획도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도 받을 생각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정당이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검은 눈 받은 분들 공천 받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결국 김경시 의원이 그 방금 앞서 나온 이 녹취록만 보면 2022년 4월 22일에 발표할 때 김경시 의원은 배제가 돼야 되죠. 탈락을 해야 네. 되는데 됐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결국은 무마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 아니면 윗선이 개입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무마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게 이제 민주당의 현실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마 의혹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공천 헌금을 받았는지 이러한 것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저는 특검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게 다 지금 민주진영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증언들이에요. 보좌진도 민주당 소속이었고 이수진 전 의원도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좀 짚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아직은 드립니다. 주장이고 폭로 내용인데 공천 헌금이 전달됐다라는 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죠? 새우깡 봉지까지 나왔잖아요, 아까. 그리고 선물로는 많고 헌금으로는 적다. 뭐 이런 안에 워딩이라는 주장도 지금 나와서 이게 공천 헌금 의혹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 확인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탄원서가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당대표에게 김현지 실장 등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당대표에게 전달됐는데 이게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한 이른바 이 무마 의혹이다라고 전재 의원께서는 질타해 주셨는데 오늘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 김병기 의원이 보좌관에게 그 탄원서를 주면서 내가 갖고 있으면 압수수색 대상이다. 네가 보관해라. 라고 지시했다라는 추가 의혹 보도도 지금 한국일보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당의 사무총장인 조승래 의원은 이 모든 의혹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앞에 공천헌금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탄원서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됐는데 이게 본인에게 갔다. 보좌관이 그 탄원서도 지금 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일보 보도 내용. 이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청와대에. 글쎄요, 청와대에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김현지 실장을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이게 통상적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으로 보기에는 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시기를 앞두고 이런 류의 투서라든가 진정서는 당 지도부에 많이 들어오죠. 많죠. 경쟁하는 후보 측에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 국면에 이것을 제보함으로써 이후 이제 선거 경선 과정에서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되는 게 당 국회 본청에 있는 당 대표실이든 아니면 당 대표 당시의 의원실이든 간에 들어오면 그걸 대표가 결정하고 당부 판단해서 바로 어떤 조치를 합니까? 당연히 윤리감찰단으로 가는 거죠. 네. 간 이후에 그게 김병기 의원의 손에 넘어갔다면 네. 그 과정은 왜 그랬는지는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 과정. 근데 그때 김병기 의원이 검증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된 걸 알면서도 그냥 덮었다면 그것은 뭐 비판받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을 거쳐서 윤리감찰단으로 넘어간 사실 자체를 엮어서 당시 보좌관이 김현지였고 당시 대표가 이재명이었으니까 조직적으로 뭐 사건을 무마했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수진 전 의원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니까 원칙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예요. 탄원서를 사본도 남기지 않고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던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전달했는데 의혹은 무마됐고 이재명 대표를 믿고 비위를 고발했던 이들은 모두 공천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공천 배제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동작을 전략 지역으로 선정한 바로 직후 탈당을 합니다. 탈당하고 당시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돼서 전과 완벽히 다른 태도로 공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혹시 뭐 전달을 했다면 거기까지는 사실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절차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고 지금 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수진 의원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으로 현재 보는 게 맞지. 이수진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다. 그렇죠. 그게
그걸 받았어도 네네. 예를 들면 이게 202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2023년 총선을 앞두고 본인과 같은 지역구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탄원서가 들어왔으면 그 탄원서를 작성한 이들이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지 이런 것도 아마 윤리감찰단으로 넘어갔으면 확인했을 거고요. 내용을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본인에게도 확인 당연히 했겠죠. 이런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절차니까요. 그렇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뭐 내용도 보면 그때가 총선 과정이었는데 지방선거를 뭐 2년 앞두고 있지만 그걸 공천 헌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겠느냐. 6개월 만에 다시 반환됐다는 점. 그 내용도 설 선물로는 작고 공천 헌금으로는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매우 그 나와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내용 자체가 어떤 의도된 네네. 탄원서로 작성돼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주장 자체를 사실로 단정해서 그때 이미 수수가 있었고 대표한테 전달됐는데 무마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직접 관여한 이 김현지 실장 등의 문제고 이렇게 가정의 가정을 법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아직 뭐 그 단계까지 진위 규명이 된 건 네. 아니라고 보고요. 뭐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 사실관계 확인은 안 됐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 역시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게 전달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당에서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선거를 앞두고 많은 탄원서들이 당에 접수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원서 내용을 모두 다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 탄원서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김병기 의원 본인에게 전달됐다는 건지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도 있는 만큼 그 부분도 향후에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엔 이해운 지명자 문제입니다. 갑질 의혹에 이어서 투기 의혹도 각종 투기 의혹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좌진에게 말로 차마 말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했다라는 내용이 폭로가 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이 지명자의 지명이 적절하다라고 국민들이 보실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 말고 각종 투기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영종도 투기 의혹부터 보시죠. 첫 번째 투기 의혹은 이해운 지명자의 부부가 영종도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영종도 공항이 개항하기 직전 이해운 지명자 부부가 2000년 1월 영종도 일대 토지 2,000평을 매입합니다. 공시지가가 13억 8,8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시점을 보세요. 6년 만에 한국토지공사 결국 인천도시계획공사가 그 땅을 삽니다. 얼마에 사느냐? 39억 2,100만 원에 삽니다. 6년 만에 3배 차익이고요. 차익은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30억대의 차익을 낸 영종도 땅을 투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재산 공개 내용으로 확인이 되는 만큼 주진우 의원실에서 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의 주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인천공항 개항을 앞두고 대규모 투기 바람이 일었던 시기 서울 사는 이해운 부부가 인천 잡종지 2,000평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 공항 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린 명백한 부동산 투기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예산을 총괄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 지명자에게 제기된 영종도 땅 투기 의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30억대 차익이면 엄청난 건데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요런 타입의 부동산 투자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용인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를 보면 후자일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2000년 1월 18일이었다고 그래요. 2000년 1월 18일인데 그때 이해운 후보자 배우자는 그 배우자 명의로 산 건데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였고요. 그다음에 이해운 후보자는 뭐였냐면 KDI 연구위원이었는데 KDI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있었냐면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어떤 데냐면 우리나라 국책사업 총괄하는 데였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 개항하기 직전 1년 전이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땅의 위치는 얼마 정도 떨어졌냐면 인천공항으로부터 16km 지점이니까 차로 가면 한 10분, 15분 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 무려 땅이 몇 평이냐면요. 6,612제곱미터니까 이걸 평수로 계산하면 2,000평하고도 3평이에요. 2,003평인데 그런데 이 땅값이 얼마였냐면 13억 8,800만 원이었단 말이죠. 2000년 1월에 13억 8천만 원이면요. 이 그 강남 집값으로 그 환산을 해보면 강남에 2000년에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가 3억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은 강남의 30평짜리 아파트를 한 4채 정도, 4채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을, 그런 큰 돈을 쉽게 말하면 영종도에다가 거의 뭐 이렇게 확실하게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뭔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땅을 투자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기대한 대로 6년 만에 수용이 됐는데 이 수용가는 얼마냐면요. 39억 2,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5억 정도를 남긴 거죠. 그것도 언제냐면 200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그 부인은 KDI 연구위원이고 남편은 연대 경제학과 교수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13억 8,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조달했을까? 저는 일단 그것부터 좀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왜냐하면 남편 집안은 울산이고요. 그다음에 이해운 후보자 집안은 그 뭐 마산 쪽 아니었겠습니까? 영종도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왜 영종도에다가 이와 같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또 성공을 갖다 하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는가? 이해운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 곶간직이라고 그랬어요. 곶간직이는 며느리한테도 맡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나라 예산을 그 지키는 그러한 곶간직이를 저런 분이 저런 그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맡아도 되는 건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이런 각종 투기 의혹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입장을 밝혔군요. 들어보시죠. 투기했을 때 저쪽 진영에서 어쨌든 여러 후보자로서 공천을 받았던 시간에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되게 오래된 이야기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저희로서는 도전입니다. 예. 그리고 상대 진영에 있었던 분을 이렇게 쓰는 게 그 진영에서 일단 반발을 이렇게까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예. 이렇게 쓰는 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쪽 진영에서 있었던 투기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식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기획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로 이익을 내는 대부업에 아들 명의로 이 수억 원대의 투자를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16년, 2018년 이해운 당시 20대 아들 3명, 대부업체 회사채 총 3억 원어치를 보유, 이자율은 15%. 1년 뒤 이해운 의원의 배우자가 넘겨받았어요. 국가예산 총괄 자리, 대부업체에 투자한 전력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에 이어서 투기와 투자 의혹이 연이어 불거진 건데요. 강훈식 비서실장 주장대로라면 저쪽 진영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 오래됐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도 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지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제 저쪽 진영에 있었으니까 괜찮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이해운 의원께서 어쨌든 다선 의원이지 않았습니까? 연달아 공천을 받았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천을 할 때 뭐 이 후보자 본인의 경쟁력 역시도 평가를 하지만 도덕성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산과 관련해서 재산 증식 과정이나 혹은 뭐 좀 의아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좀 검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취지의 내용인 것 같고 실제로 후보자도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는 입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께 납득 가능하게 소명할 수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공적인 지위에 여러 차례 올라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셨고 뭐 그 과정에서 재산과 관련해서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도 당 차원에서의 아마 소명이든 검증이든 여러
과정들을 이미 거쳐봤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다선 의원을 하실 때는 왜 이런 부분들이 한 차례도 논란이 되지 않았는가 예. 의문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던가, 혹은 문제를 삼았는데 후보자가 납득 가능하게 소명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떤 후보자의 공식적인 해명과 소명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부에서 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청문회에서 지명자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는지를 이 대통령실에서는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군요. 보좌관 갑질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들어보시죠.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말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답을 해라 제발.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너 판단하지 마.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이해운 의원이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댓글 삭제, 상호 감시를 지시했다라는 의혹으로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을 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데, 본인 비판 댓글 삭제해라, 보좌진 상호 감시해라, 탄핵 반대 행사 참석자의 삭발 강요했다 등등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으로 고발을 했어요. 녹취 하나 더 들어보실까요? 2017년 8월 녹취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줄만 알고 있던 우리 자식들이 실상은 지휘관 사고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수많은 부모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일벌백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식석상에서는 이 부당한 지시와 갑질은 일벌백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6개월 전 앞서 들으셨던 이 보좌진을 향한 고성과 폭언이 있었다라는 게 비판의 주요 대상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철민 의원, 이 후보자 폭언 듣고 가슴이 벌렁.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돼.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어요. 진성준 의원, 대통령 인사권 존중돼야 하지만 솔직히 잘한 인사라는 생각은 안 든다. 대통령 인사에 대한 비판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당내의 개별 언급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을 지명하지 않았냐,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 개별 언급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입틀막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그 인사권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국민과 언론 또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신 만큼 후보자에 대한 당내의 개별적 언급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국민의힘에서 5차례 공천받으신 분이거든요. 국민의힘 검증 시스템부터 손봐야 되지 않나 반문을 하고 싶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성이나 또 업무 수행 능력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내 개별 언급을 자제해달라.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당 지도부로서도 뭐 조승래 사무총장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인데 당내에서는 사퇴해야 된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인사 잘못했다라는 평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상대 당에서 공천을 여러 번 받았으니까 검증된 건 아니냐. 그러니까 검증을 너무 상대 당에게 맡기는 건 언제부터 국민의힘을 이렇게 신뢰하셨는지. 이게 뭐 특별한 인사잖아요. 뭐 파격이란 말로도 설명이 다 안 될 정도의 파격적이긴 해요. 예, 그런 정도의 인사였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한 취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건 지금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또 이해운 후보자의 어떤 자질과 능력도 고려하고 뭐 도덕성 또한 중요합니다. 아마 사전 검증 과정에서 파악은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보좌진 관련된 부당한 처우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검증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통상 이제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급이 되는 경우 아니면 전직 의원인 경우에 국회에서 거의 100% 통과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검증을 한번 거쳤다는 부분이 있고 그 이전 단계에서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당의 검증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검증이 그런 부분, 특히 도덕성, 윤리성의 문제에서는 됐을 거라고 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이 후보자 등록할 때 다 고지되고 들여다보고 확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5번 공천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도덕성이나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됐더라도 해명이 될 만한 문제였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전부 다 투기고 전부 다 갑질이고 이러면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국민의힘의 그런 윤리적 도덕적 기준은 뭐냐? 왜 이중잣대를 적용하느냐?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는 다른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검증의 책임을 피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당내에 있고요.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이 인사를 한 취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과정까지도 후보자가 일단 해명을 하고 네네.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는지 지켜보고 판단하도 늦지 않다. 이게 당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녹취를 들을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야 할 때. 너무 고성을 지르시잖아요. 그래서 저 하나만 봐도 정말 장관 결격자로서 충분하다고 저는 녹취 중에 생각을 어느 대목에서 이렇게 놀라셨어요? 야라는 말, 야 그거 할 때. 고성을 갑자기 지르시니까 너무 이렇게 사람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너무 놀랍고 그리고 자꾸만 이제 저는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공천 당시에 그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한 탄원서 뭐 이런 것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제출이 됐다고 하면 그 해당 의원은 공천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탄원서 제출됐는데도 지금 눈 감았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투기 의혹 이런 것은 밝혀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공천이라는 것은 장관 후보자의 이러한 청문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투기가 이게 범법은 아니에요. 범법은 아니고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은 공천을 받았는데 왜 이제서야 문제 삼냐. 이것은 굉장히 내로남불적인 그러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청문회에서 그 도덕성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운 지명자의 추가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병기, 강선우, 이해운 3명의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또 저희가 준비한 중요한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서 13년간 독재를 했던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 본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약 문제가 명분이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분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황태희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황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자, 한밤의 급습이었습니다. 체포 작전의 전말과 뒷이야기들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2일 밤이었어요. 현지 시각. 확고한 결의, 작전명이 확고한 결의입니다. 스텔스기 등 항공기 150여 대가 비밀리에 출격됐습니다. 3일 새벽이었고요.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뒤 바로 델타포스 팀이 투입돼서 마두로의 은신처를 급습했어요. 침실에서 취침 중이던 마두로의 부부를 생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작전을 승인하고 2시간 반 만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 작전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됐는데요. 수개월 전부터 마두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했습니다. 생활 패턴과 반려동물 등도 파악을 했고요. 마두로의 안전 가옥의 모형을 만들어 침투 연습까지 진행이 됐고요. 첨단 기술이 동원돼서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이 무력화됐습니다. 결국 마두로는 한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잠자다 체포된 거예요. 이렇게 눈 가린 채, 헤드폰을 착용한 채, 나이키 운동복을 입은 채, 이분 반미주의자 아니었어요? 나이키 운동복을 입었네요. 체포 16시간 만에 뉴욕 공군기지에 이송이 됐습니다. 황태희 교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 13년간 철권 통치와 독재를 해온 인물이에요. 마두로가 인권 탄압 논란과 정적 탄압 논란,
부정부패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잖아요. 2시간 반 만에 이렇게 무너지네요. 예, 정말 미국이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한 지난 8월 정도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가옥 모형까지 만들어 놓고 델타 폴스가 거기에서 직접 여러 번 연습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것도 이제 가장 좋은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을 시킬 때 뭐 우주사령부나 사이버사령부가 정전시키고 방공망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델타 폴스가 들어가 30분 만에 핀셋 체포를 했다는 거니까 와, 사실 우주사령부도 가공할- 동원됐어요? 예,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가가 사실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발표된 국가안전 이제 전략서가 있습니다. NSS를 보면 사실 서반구 그러니까 이제 웨스턴 헤미스피어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은 확실한 미국의 영역으로 이제 선포한다라고 이제 사실상 선포를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위험 요소로 얘기한 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마약과 같은 이제 범죄죠. 그 다음에 이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국이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가 그 아메리카의 대륙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석유까지 있었죠. 어. 그러니까 사실 왜 콜롬비아도 비슷하게 마약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베네수엘라였냐라는 질문을 해보면은 여긴 석유가 있었고 들어가서 내가 들였던 비용을 갖다 충분히 회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민도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나게 한 800만 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2014년 이후에.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시리아가 못지않게 이제 많은 이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마약 문제도 사실상 이제 허브로 작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와도 계속해서 결탁을 해서 토론은 중국으로부터는 이제 경제적인 그리고 러시아는 어떤 군사적인 그런 협력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NSS의 입장에서는 가장 타겟 넘버 1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조하는 미국 예. 입장에서 이 어떤 미국 중심의 어떤 질서를 거부한 국가가 바로 베네수엘라였고 그 중심이 마두로였다. 예, 석유의 80% 정도를 이제 중국으로 수출했고요. 아하. 그다음에 러시아와도 사실 군사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정도의 레벨의 이제 조약은 아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북한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와 이제 러시아가 이제 군사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지도를 보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딱 뒷마당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체포돼서 연행돼 가던 마두로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마두로가 독재를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망국으로 빠뜨린 마두로의 현금 퍼주기, 석유 수출 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무상교육, 의료, 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예를 들어 올림픽 참가 선수 87명, 전원 아파트 줘. 뭐 이런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연간 6만 %예요. 이러면 자국의 화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경제 시스템 망가지게 되죠.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무너진 거죠. 거기에 마약 테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최근 당시 공소장을 보완한 대체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마약 조직과 공모해 카르텔이죠. 미국의 코카인 수천 톤을 반입시켰다. 자신과 집권 세력, 가족의 이익을 위해 코카인에 기반한 부패가 만연하도록 방치했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마두로를 잡아들인 대의 명분인데 황태 교수님, 이 묘하네요. 독재자, 통치자, 13년 독재. 북한 김정은도 지금 14년차, 15년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보면은 가슴이 철렁하겠는데요. 야, 이게 뭐 주세도 모르게 잡아갈 수 있구나.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긴장을 할 만하고요. 특히나 레드라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도 마약이면 마약, 가상화폐 해킹이면 해킹,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아직 미국의 연방 검찰의 기소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와 달리. 하지만 그런 이제 혐의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도 받고 있고요. 저는 그보다는
핵무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에 공급한다든지 기술을 지원한다든지 예컨대 70년대, 80년대의 칸 네트워크와 같은 그런 핵의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되면 그건 제가 보기에 분명히 레드라인을 넘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에 더욱더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더욱더 러시아,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유화적인 정책을 조금 써서라도 뭔가 미국과의 관계 혹은 이런 이제 불시에 내가 체포당하는 것을 좀 막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바람을 가져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상당히 이 공포에 떨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비로 바로 7시간 뒤에 이제 미사일을 쏴가지고서 나는 끄떡없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그런 거가 이제 반증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마두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거든요, 북한 김정은이. 자, 그런가 하면 외신의 평가는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베네수엘라인이 환호하고 있다. 전술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성공이다. 워싱턴 포스트, 폭스뉴스, 월스트리트저널, 미국의 적에 보내는 교훈적 메시지다. 반면 뉴욕 타임즈는 현대판 제국주의 첫 번째 희생양이다. 아사히 신문은 국제 질서를 무시한 노골적 개입이다. 글로벌 타임즈는 현지 국가 원수 생포 무모한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원수로 마두로를 볼 수는 없어요. 부정부패가 워낙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타국의 이 대통령 신분에 있는 사람을 하룻밤 만에 이렇게 잡아가도 되냐라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거 전공이 황태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침공이나 침략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국가 대 국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초국가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 조직의 수장을 이제 국내법에서 기소하고 그 사람을 이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체포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식의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사례도 예전에 노래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법무부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법적으로 유엔 헌장 2조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메리카 대륙은 내 거고 여기서 이제 나에게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실 국제 환경이 이제는 변화했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준 분명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쟁이 아니라 체포의 형식을 띄었다. 미국의 힘이 강한 반증인 겁니까? 아니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반증인 겁니까? 굉장히 사실은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예, 미국의 힘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의 영역을 확실하게 하고 이 영역은 확실하게 통치하겠다라는 거죠.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줄어들었다는 반증이다. 예. 연세대학교 황태희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과 함께 베네수엘라 사태 짚어봤습니다. 황태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고속도로에서 참변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김대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1, 2차선을 막고 경찰관들이 경광봉을 흔들며 도로를 통제합니다. 1차로에 멈춰 서 있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또 다른 승용차가 추돌하면서 사고 수습 중인 겁니다. 그런데 잠시 뒤 SUV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사고가 난 현장을 그대로 덮칩니다. 차량들이 튕겨져 나가고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뒤에 후면 안전관리를 하는 중에 사고 차량이 1차로 중분대 쪽으로 치고 들어와 버렸어요.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1차 교통사고 후 SUV가 2차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55살 이승철 경감과 30대 견인차 기사가 숨졌습니다. 119 구급대원 등 9명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차 사고를 낸 SUV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졸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진술을 하셨어요. 중앙분리대하고 도공차 옆 사이로 그대로 와가지고 1차 사고 당시 도로에 서 있던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 등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강력한 남자와 강력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 반장님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부터 만나보시죠.
나나 씨인데요. 나나 씨가 첫 번째 사건의 단서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되레 역고소. 나나 씨 자택에 침입했던 도둑. 나나가 흉기를 휘둘러 턱에 상처 입었다. 피해자들에게 상처 입힌 적 없다.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오히려 역고소를 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도에게 온 편지 한번 볼까요?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라고 주장했고요. 몸싸움은 밀고 당기다가 모친을 꽉 껴안아 못 움직이게 했다. 그 몸싸움 있었던 거 맞네요. 모친을 위협했던 거 맞아요. 나나가 달려와 흉기로 내 목을 찌르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피했다. 귀와 목 사이를 7cm 찔렀다. 단 한 번도 나나 신체 어느 부분 털끝 하나도 건드린 적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나가 어머니 병원비 빚 4천만 원 그거 나한테 돈도 아니니까 다 해결해 주겠다며 흉기만 네가 가져온 걸로 하자. 정말 다 믿었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은 뭐 반장님 좀 황당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저 편지를 저렇게 보내는 것도 사실은 너무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리고 저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놀랍습니다. 부적절하다. 예, 적절하지도 않고 저걸 어느 언론에서 공개한 걸 알고 있는데 저건 좀 언론윤리에 좀 위반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왜냐하면 저기서 나온 팩트가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본인의 주장일 뿐이죠. 예. 근데 실제로 나나 씨 모친께서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모친께서는 또 기절까지 하셨어요.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본인의 시각으로, 범죄자의 시각으로 나나 씨가 나를 뭐 찌르는 것 같이 들어왔다 뭐 한다. 그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네. 본인이 거기에 범죄를 들어갔다는 것만 명확한 것이고 나머지는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저렇게 편지로 써갖고 하는 것도 너무 황당하죠. 일고의 가치가 없다. 가치도 없죠. 네, 역고소했다는데 수사기관도 반장님 같은 판단을 하겠죠? 이걸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나 씨를 뭐 소환해 갖고 조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경찰이 판단한 것은 검찰의 의견을 물어갖고 이걸 들어서 정당방위 여부를 확인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다시 한번 검찰에 물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나 씨를 다시 불러갖고 조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명확한 원칙과 관련된 이야기군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그러면 많은 도둑들이 들어와 갖고 조금 다쳤는데 고소해 갖고 그러면 그 피해자들을 다 소환해야 되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걸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나나 씨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침입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정당 방위 법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살기 위한 저항이 범죄로 의심받는 사회는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굉장히 사실은 뭐랄까요? 형사법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나 씨가 했어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조금 우리는 너무 좁게 봅니다. 행위만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 공포 상태를 다 봐야죠. 그걸 어떻게 판단해 갖고 내가 요만큼 저항하면은 도둑이 도망가겠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는 최대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 좁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법사위원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은 정당방위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명쾌하게 배상환 반장님 풀어주셨어요. 두 번째 강행 사건 살펴보시죠.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박나래 씨인데 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죠. 함께 보시죠. 노동청에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전직 매니저에 의해서 박 씨가 차 안에서 특정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진정서 내용을 보면 박 씨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특정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 씨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은 상황을 매니저로 하여금 시각 청각적으로 강제로 인지하게 했다. 이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반장님 이거 좀 궁금한데 차 아니에요? 네. 차는 굉장히 사적인 공간인데 박나래 씨에게도 사적인 공간이지만 매니저에게도
공간이잖아요. 근데 매니저는 노동 공간이죠. 매니저는 노동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의 사적 공간과 매니저의 공적 공간이 혼재돼 있는 그런 차 안에서 매니저가 운전하는데 뒤에서 이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 그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뒤에서 특정한 사실은 볼 필요도 없고 봐서는 안 되는 것들, 들어서도 안 되는 것들을 강요했다라고 하면 괴롭힘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강요가 아닌 상태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근데 저는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한테 좀 불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고 하면은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좀 애매한 선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고용주의 입장이니까 그걸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 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실제로 저게 있었다고 하면은 박나래 씨의 저 행위 자체는 그 선을 넘었다고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군요. 부적절하다. 부적절하고 이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내가 듣기 싫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요했다고 하면은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이 노동청이 진정서가 접수된 전직 매니저들의 현재는 의혹 제기다. 그렇죠. 라는 단계. 박나래 씨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로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업무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죠. 매니저의 운전한다라는 업무 공간, 직장의 괴롭힘에 해당한다라는 주장, 매니저들의 사람을 안 본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의 문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이다. 선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매니저들도 결과적으로는 선을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고용주의 어떤 사적인 어떤 행위를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러면 박나래 씨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고 하면은 선을 넘지는 않았겠죠. 두 측 다 잘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노동법상의 괴롭힘에 해당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만 따진다고 하면 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렇군요.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사후에 노출했다는 거는 매니저들도 일종의 뭐라고 하나 안갚음 심리 같은 느낌이겠죠. 그건 분명히 부적절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노동청이 판단을 해야 할 부분도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형사 전문가가 보는 시각과 또 노동청이 보는 시각이 뭐 대개는 같지만 조금의 어떤 견해 차이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관례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여태까지 어떤 처리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노동청이 어쨌든 진정이 접수된 만큼 판단은 내리겠죠? 예, 근로감독관이 해서 조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형사적으로 같이 처리할 겁니다. 네, 자 노동청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나래 씨의 이 의혹과 관련된 반박이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경 사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랜선 연인의 배신? 불륜인가 보네. 불륜인가요? 어떤 내용일까요? 사건 내용 함께 보시죠. 남편 알면 재밌겠네. 일단 이 말부터가 굉장히 좀 위협적이죠. 돈 뜯은 불륜남.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3년 4월쯤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 만나서 6개월가량 랜선 연애를 했다. 그런데 B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자 협박 뒤에 금품을 요구했다.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라고 27차례 협박을 했고 290만 원을 송금했다라는 내용인데 뭐 같이 즐겨놓고 돈 뜯은 40대 남성도 굉장히 뭐랄까 뭐 적절하지 않죠. 부적절한데 랜선 연인은 뭡니까, 반장님 도대체? 그러니까 랜덤 채팅 앱 같은 거로 채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불특정 다수랑 채팅 수다를 떠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단계가 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옛날에는 우리 이런 자들을 제비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옛날 제비가 랜선으로 들어온 거예요? 랜선으로 들어가고 저렇게 하는 것도 랜선 제비네요.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뭐 사귀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랜선에서 사귀었을 수도 있고. 이게 좀 저희 때랑 다르네요. 왜냐면 아니 랜선에서 만나지도 않고 통화하고 이거 주고받는 걸 사귄다라고 요즘은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익명성 때문에 서로가 보호된다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저 유부녀 저분께서는 그걸 이제 익명성 때문에 저런 걸 했다고 하지만은 본인 남편에 대한 사실은 부정행위죠. 부정행위다. 그거를 이제 저
범인은 이용한 거죠. 그렇군요. 형사법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됐기 때문에 형사적인 시각으로 불륜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지금은 없는데 없죠. 예. 민사적으로 보면 이 랜선으로 전화 통화하고 뭐 사귄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주고받은 게 부정행위에 해당합니까? 할 수 있고. 아, 그래요? 이혼의 사유가 일부는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뭐 이혼 소송대에서 어떤 증거가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저건 부정행위는 맞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결론도 한번 보시죠. 공갈, 죄질은 좋지 않지만 반복적 금원 갈취에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군요. 액수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290만 원이고 만약에 저 행위를 여러 명한테 했다고 하면은 상습범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력 사건, 3가지 사건을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러시아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꽃놀이가 다 있습니다. 러시아 청년 2명이 승강기 안에서 폭죽에 불을 붙였습니다. 곧바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꽃이 사방으로 튑니다. 팡팡 터지는 불꽃에 당황한 듯 두 청년 이리저리 피해 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삽시간에 뿌연 연기는 승강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와중에 손에 쥔 핸드폰으로 촬영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재밌나요? 현지 시각 27일 러시아 무리노시의 한 고층 건물 승강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청년들도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는데요. 다만 폭죽이 튀며 아수라장이 된 엘리베이터는 두 사람이 결자 해지해야죠. 철없는 두 청년은 직접 내부 청소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승강기 안전 규정 위반인데요. 이거 처벌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두 번째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남성들이 6탄전을 벌이죠.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는데 눈은 아닌 것 같고 난데없이 계란판을 들고 상대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요즘 계란 비싼데 우리나라는 전쟁이라기엔 무기가 허술하고 싸움처럼 보이지만 주위에 뜯어 말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이 사람들 뭘 하는 걸까요? 알고 보니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남부 이비 마을에서 매년 열리는 200년 전통의 겨울 축제 엘스 엠파리니 나치라고 합니다. 낡은 군복을 입고 밀가루와 달걀을 던지며 가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설정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밀가루만 1000kg, 달걀은 10,000여 개가 사용된다고 하니까 상당한 규모입니다. 겨울철 주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공동체 결속을 위한 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난 밀가루 싫고 계란 맞는 건 더 싫다라는 주민도 있겠죠.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의무 참여네요. 그리고 이 돈은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앉아서 세계 속으로였습니다. 참 별별 축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더 깊게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